남편의 정부가 쌍둥이를 임신하자 시댁은 나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대가로 5억 원을 제안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서명하고 한국을 떠났다. 그가 다른 여자와 몰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이혼 판결문과 나의 임신 테스트 결과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내 이름은 지혜다. 그날 밤 비가 천장부터 바닥까지 닿는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내 심장에 느리고 무거운 리듬으로 드럼을 치는 것 같았다. 나는 현우가 너무나 좋아했던 소고기 스튜를 데우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현우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을 카운터에 놓아두었다. 화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떴다. 민서. 나는 엿보는 타입이 아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다른 가족의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겉모습과 상호 존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 이름이 계속 번쩍였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현우의 목소리가 화장실에서 약간 짜증 섞인 채로 울렸다. 지혜야, 전화 좀 받아줄래? 나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겨우 귀에 댔을 때 반대편에서 목이 메인 목소리가 말했다. 오빠, 나 무서워. 현우가 샤워실에서 뛰쳐나와 반사적으로 내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는 나에게 등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지며 솜털처럼 포근해졌다. 진정해, 자기야. 내가 여기 있어. 울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나는 주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내 손에 있던 숟가락이 날카롭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에 떨어졌다. 집 전체를 부수는 듯한 작은 소리였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 은희 씨는 3개월 동안 나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때 고집했던 가족 식사는 이제 차가운 기억일 뿐이었다. 시아버지, 상철 씨는 항상 말이 없는 분이셨지만 나를 낡은 가구처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우는 여전히 집에 왔지만 방문객처럼 그의 셔츠 칼라와 소매에서는 때때로 달콤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스스로에게 고객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너무 자주 반복해서 소리내어 말했을 때 내 귀에는 거짓말처럼 들렸다. 오늘 아침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더 이상 아가씨라는 가식적인 달콤함은 없었고 망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였다. 지혜야, 오늘 3시에 저택으로 와.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고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지 3개월 만이었다. 네, 어머님, 갈게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녀가 말을 잘랐다. 너는 그럴 자격을 잃게 될 거야. 3시 정각에 1분이라도 늦으면 문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는 마치 따기 같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5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남의 잘 가꿔진 정원을 내다보았다. 갑자기 그곳은 낯선 사람의 집처럼 느껴졌다. 현우가 나에게 주었던 난초, 내가 잎사귀 하나하나를 돌봤던 난초는 이제 시들해 보였다. 주방 선반에 있는 짝을 맞춘 찻잔 세트, 내가 손이 아플 때까지 씻었던 그 찻잔 세트는 이제 나쁜 농담처럼 보였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가 바로 그 후에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했다. 지혜야, 인터넷에 다 퍼졌어. 현우가 산부인과에 가는 사진이 찍혔대. 세상에, 그녀가 임신했대. 나는 휴대폰을 열고 서연이가 보낸 링크를 클릭했다. 사진은 선명했다. 현우는 젊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그녀의 아기 배는 헐렁한 드레스 아래로 보였다.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승리가 손에 들어왔음을 아는 사람의 미소였다. 현우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팔꿈치를 지탱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한때 나에게 속했던 것과 같은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헤드라인은 재벌가 며느리, 남편이 새로운 파트너와 초음파 검진에 동행하며 뒤로 밀려나 쌍둥이 임신. 나는 울지 않았다. 이상했다.
심장이 아팠지만 눈은 말라 있었다. 마치 그날 밤 모든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현우는 다른 여자를 자기야라고 불렀다. 오후 2시 50분, 나는 경기도의 가족 저택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저택은 가족의 모임 장소였고, 항상 직원들이 오고 가는 위험 있는 건물이었다. 울타리는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다듬어져 있었고, 마치 아주 작은 무질서라도 가문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한때 나는 이곳을 내 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철제문을 바라보며 나는 법정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문지기인 김씨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연민의 빛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씨, 사모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씨, 아저씨. 나는 긴 복도를 걸었고 내 발소리가 걸음마다 울렸다. 오래된 나무와 밀랍 냄새는 항상 같았지만 공기 중의 싸늘함은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서재 문 앞에서 멈춰서서 깊은 숨을 2번 들이쉬고 노크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팔걸이 의자에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시아버지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들 사이에 있는 커피 테이블에는 오래전에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정렬된 서류 더미가 있었다. 나는 다가가 필요한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상철 씨, 은희 씨, 앉아라. 상철 씨가 다른 말 없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손을 무릎에 모으고 앉았다. 5년간 며느리로서 가장 잘 배운 것은 내 안에 폭풍이 몰아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은희 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현우와 민서의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상철 씨가 서류를 집어 나에게 밀었다. 민서가 임신 3개월이다. 쌍둥이라고? 나는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고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상담을 받았다.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었고 너무 많은 치료법을 시도했고 너무 많은 조언을 들었다. 나는 의사 사무실에 혼자 앉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고통이 나를 질식시키는 동안 애써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누군가가 첫 시도의 1명이 아닌 2명을 가졌다니. 은희 씨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업 거래를 협상하는 것처럼 중립적이었다. 이 집안에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네가 우리에게 후계자를 줄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는 말아라. 나는 짧고 건조하게 웃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보 같아서였다. 인내심이 애정으로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보 같았다. 내 노력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 바보 같았다. 그래서 오늘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건 제가 우아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나는 물었다. 은희 씨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 우리 가족이 보상해 줄 것이다. 상철 씨가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 합의서다. 서명하면 가족이 5억 원을 송금해 줄 것이다. 평생 살아갈 돈으로 충분할 거다. 나는 숫자를 보았다. 사업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5억 원은 사소한 불편함일 뿐이고 나에게는 평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곳의 상품의 가격표처럼 간단하게 종이에 쓰여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돈 외에도 제한적인 조항들이 있었다. 나는 언론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 어떤 기자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전 부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조항이 있었다. 서명 후 7일 이내에 한국을 떠나야 하며 3년 동안 돌아올 수 없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를 추방하겠다는 건가요? 은희 씨는 주저없이 즉시 대답했다. 네 자신을 위해서다. 네가 여기 남아있으면 뭘 하겠나? 현우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겠나? 그들이 2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걸 보겠나? 돈을 받고 다시 시작해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 존재가 불편함이 될까봐, 그들의 명성에 오점이 될까봐, 현우에게 복잡함을 줄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은 내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했다. 마치 얼룩을 문질러 없애는 것처럼 나는 종이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천천히 물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으면요. 상철 씨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그럼 법정으로 갈 거다. 하지만 법정이 어떤지 알지 않나. 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판도 망칠 거다. 대중이 누구의 편에 설 거라고 생각하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온갖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닌 냉정함에 몸서리쳤다. 사람들이 어떻게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명성과 돈을 이용해 한 여자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는 냉정함이었다. 은희 씨가 마지막 문장을 마지막 도장처럼 덧붙였다. 네 길을 선택해라.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네 품위는 이 가족의 품위이기도 하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마라. 나는 눈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갑자기 결혼 초의 나날을 기억했다. 은희 씨는 내 손을 잡고 이제 네가 여기 있으니 너도 가족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믿었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믿어서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되는 것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나는 일어서서 필요한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3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3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긴 복도를 건너면서 다리가 가벼웠다. 마치 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마당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내 얼굴에 차갑고 날카롭게 부딪혔다. 나는 잠시 현관 아래 서서 그것이 비인지 내 눈물을 적시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한 가지만 알았다. 그들이 내 서명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제안했을 때 5년간의 내 결혼 생활은 그들의 눈에는 가격이 매겨진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3일 안에 나는 이미 썩어버린 무언가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놓아줄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해질녘에 집에 돌아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마음속의 고통을 연장하려는 듯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침에 데워놓았던 스튜 냄새가 여전히 주방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집은 이상하게도 비어 있었다. 너무나 비어서 내 심장 소리와 상철 씨가 나에게 준 3일을 세고 있는 벽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내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똑같이 쓰라린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덫에 갇힌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노력했다. 하지만 진정하려고 애쓸수록 저택에서 들었던 말이 내 머릿속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네가 우리에게 후계자를 줄 수 없다면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적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는 말아라. 5억 원, 7일 안에 나라를 떠나야 한다. 마지막 문구에 이르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네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라지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가족의 명성에 흠집 하나 없이 모든 것을 깔끔하고 정돈되게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 흠집이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며느리, 유통기한이 지난 아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지혜야,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괜찮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나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는가? 온라인에서 너를 찢어발기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네가 그들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쫓겨났다고 말해. 세상에, 나는 그걸 읽고 휴대폰을 부수고 싶었어. 나는 침묵했다.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노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론은 바람과 같다. 가장 편리한 방향으로 분다. 현우는
황금 같은 아이였다. 민서는 쌍둥이의 미래 엄마였고 나는 뒤처진 사람이었다. 그들은 잠시 나를 동정하고 자신들을 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나를 모욕하겠지만 곧 잊을 것이다. 나만 잊지 않을 거야. 서연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뭘 할 거야? 설마 서명할 생각은 아니지. 그들이 너를 쓰레기 봉투처럼 나라 밖으로 쫓아내면서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 쓰레기 봉투라는 이미지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3일 시간이 있어.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내 말을 들어. 서명하든 안 하든 너는 플랜 B가 필요해. 그들이 너를 절벽으로 밀어붙이게 하지 마. 서류는 있어. 공동자산과 관련된 건? 사진 찍어둬. 모든 걸 저장해. 그리고 제발 뭐라도 먹어. 네가 무너지면 그들이 좋아할 거야. 알았어. 나는 속삭였다. 서연이가 옳았다. 5년 동안 나는 너무 순했다. 너무 순해서 그들은 나에게 발톱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더러운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난로 위에는 여전히 우리 결혼 사진이 있었다. 현우와 내가 흰 꽃 아치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날 우리는 스위트룸으로 올라가기 전에 현우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혜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볼게.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다. 나는 그를 너무나 믿어서 이 삶에서 도덕적 뒷받침이 없는 약속은 그것이 쓰여진 종이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잊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흘긋 보았다. 거의 오후 7시. 현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조여들었다. 5년 동안 함께한 후 그의 차 소리만으로도 내 안에서 칼이 비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현우가 들어왔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평소의 깔끔함은 없었다. 칼라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셔츠는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몸을 숙여 신발을 벗었다.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반응을 살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오늘 오후에 어디 갔었어? 그가 물었다.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저택에. 현우는 잠시 멈췄다가 거실로 들어와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목소리를 평범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부모님이 너에게 뭐라고 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곳에 남아있는 감정이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현우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나라를 떠나는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 현우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그의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그가 반대했다면 즉시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현우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혜야, 제발 나를 힘들게 하지 마. 그 문장은 마치 따기 같았다. 나는 한 단어씩 또박또박 물었다.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 건가요?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대앉았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민서가 임신했고 쌍둥이야.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 그들에게는 혈통이 우선이야. 누군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물었다. 나는 뭔데? 당신은 내 아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크게 웃어서 눈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 아내라면 왜 다른 여자랑 산부인과에 갔어? 왜 전화로 그녀를 자기야라고 불러? 왜 당신 부모님은 내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러 온 낯선 사람처럼 나를 저택으로 불러?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지만 그것은 무력감이 섞인 분노였다. 지혜야, 내가 뭘 하길 원했어? 그녀를 버려? 내 아이들을 버려? 나는 현우를 보았고 그가 모든 비난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마치 그가 강요당한 것처럼, 마치 그가 상황의 희생자인 것처럼 당신은 아무도 버릴 필요가 없었어. 나는 말했다. 그냥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됐어.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랬어. 현우는 입을 열려다가 포기했다. 잠시 후 그는 이미 연설을 예행 연습한 사람처럼 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미안해. 나는 그 두 단어를 들었고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다. 사과가 무엇이든 고칠 수 있을까? 우리 결혼 생활을 되살릴 수 있을까? 민서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녀를 사랑해. 나는 그에게 묻기보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현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 나는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라 강바닥으로 떨어지는 돌처럼 무거운 무게였다.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해진다. 나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다. 잔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그가 내 붉어진 눈을 보지 못하도록 그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서명하라고 말하러 온 거지. 그렇지. 현우는 일어서서 나를 따라왔지만 약간의 거리를 유지했다. 지혜야, 네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 서명하고 돈을 받고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해. 여기 남아있으면 더 상처받을 뿐이야.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당신이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명성이 더럽혀질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현우는 단 1초만 망설였지만 나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물잔을 카운터에 놓고 천천히 말했다. 5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서 나는 당신에게 집이나 차를 사달라고 한 적 없어. 당신을 부모님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적도 없어. 나는 단 한 가지 충성을 부탁했을 뿐인데 당신은 그걸 줄 수 없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은 존엄성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못을 박는 것처럼 마지막 질문을 했다. 만약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은 뭘 할 거야?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돌았다.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행동하라고 지시받은 사람의 차가움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어. 지혜야, 더 나쁘게 만들지 마. 나는 이해했다. 내가 원만하게 서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상대로 법을 이용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돈과 변호사 그리고 여론을 그들의 편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빈손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평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침실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빗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들렸고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궁금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돈으로 거래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결국 여자의 가치는 항상 임신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일까? 자정쯤 서연에게 문자가 왔다. 그들이 너를 무너뜨리게 하지 마. 떠나야 한다면 당당하게 떠나. 나는 메시지를 보았고 마침내 눈물이 베개에 떨어졌다. 나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전 남편의 결혼식을 망치는 미친 여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정의를 원했다. 하지만 삶은 거의 정의롭지 않다. 나는 옷장을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내 모든 의료 기록이 들어있었다. 검사 결과, 처방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들. 나는 각 종이를 집어들었고 심장이 아팠다. 서명하면 남편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내 명예도 잃을지도 모른다. 3일, 그들은 나에게 3일을 주었다. 나는 다시 누워서 베개를 안고 속삭였다. 지혜야, 무너지지 마. 아무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벽을 향해 누워 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거실에서 현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기침하거나 뒤척일 때마다 마치 우리의 온연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그날 오후 저택에서의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시아버지의 계산적인 시선, 그리고 탁자 위에 하얀 이혼 서류 더미, 마치 사형 선고처럼. 아침이 되어서야 잠시 졸았지만 심한 메스꺼움에 잠이 깼다. 기분이 이상했다.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잠 부족과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며칠 동안 거의 먹지 못했다. 몸이 반항하는 것은 당연했다.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내려가 우유 한 잔을 만들었다. 현우는 이미 깨어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공중에 감돌았고 강한 냄새가 나를 더욱 메스껍게 만들었다. 오빠, 오늘 잠시 나갈 거야. 나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어디 가는데? 서연이를 만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을 거야. 나는 반쯤 진실이고 반쯤 거짓말을 했다. 사실 어떤 검사를 원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좋든 나쁘든 의사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는 내가 재채기만 해도 걱정했을 텐데 이제 나는 혼자 병원에 가고 있는데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집을 나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비에 젖은 아침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서연에게 전화해서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내가 다니는 개인 병원으로 갔다. 대기실에 앉아 둥근 배를 가진 다른 여자들이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싶었다. 나도 그들처럼 같은 희망을 안고 여기에 앉아 있었지만 항상 같은 결과로 돌아왔었다. 아직 안 됐어. 나는 스스로에게 익숙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의사는 상냥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증상과 생리주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최근의 메스꺼움과 피로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나를 더 자세히 보고 몇 가지 검사를 주문했다. 나는 결과를 기다렸다. 심장은 텅 비어 있었다. 희망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희망은 너무 여러 번 나를 배신했다. 약 30분 후 의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지갑을 꽉 쥐고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혜 씨, 그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과에 따르면 임신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누군가 내 머리 위에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부은 것처럼 귀에서 윙윙거렸다. 나는 목소리를 떨며 다시 물었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신입니다. 약 6주 정도 되셨어요. 수치는 현재 안정적이지만 몸이 좀 약해요.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사무실을 나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손에 들린 결과지가 떨리는 것만 기억한다. 6주.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6주 전, 현우는 아직 나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가 거실로 옮기기 전, 그가 민서를 데리고 공개적으로 병원에 가기 전이었다.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았다. 내 배는 여전히 평평했고 겉으로는 아무런 징후도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5년의 갈망, 5년의 기다림, 내가 결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확한 순간에 찾아왔다. 나는 웃고 싶고 동시에 울고 싶었다. 기쁨에 웃고 쓰라림에 울고 싶었다. 왜 삶은 이토록 아이러니한가? 이 아기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아니,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서연이가 병원에서 나를 찾았다.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보고 그녀는 걱정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진료 끝났어.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나는 그녀에게 종이를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읽었고 눈이 커졌다. 갑자기 그녀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세상에, 지혜야, 임신했어.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며칠 동안 울지 않았던 것처럼 울었다. 서연이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결국 지혜야, 네가 해냈어. 울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서연이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선 진정해. 너는 임신했어. 이건 내 소식이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그의 가족에게는 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아주버니가 알면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꿀 것이다. 하지만 왜? 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일까? 그리고 그들이 알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 아니면 내 아이를 마치 소유물처럼 빼앗으려 할까? 이제 서연이가 계속 말했다. 너는 아이에 대해 생각해야 해. 네가 서명하든 안 하든 이제부터 네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나는 손을 배에 얹었고 심장은 혼란스러웠다. 이 아기는 내 아이, 내 살과 피였다. 하지만 현우의 아이이기도 했다. 그리고 현우가 알면 나는 나머지에 대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정오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없었다. 집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손을 배에 얹었다.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마치 누군가를 깨울까봐 두려운 것처럼. 내 아가. 엄마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가장 약한 시기에 찾아왔구나. 눈물 한 방울이 베개에 떨어졌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가. 나는 단지 이 세상이 나와 같은 여자들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후회했을 뿐이다. 늦은 오후 현우가 도착했다. 그는 침실로 들어와 누워있는 나를 보았다. 피곤해? 그가 물었다. 응.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지혜야, 부모님이 전화하셨어. 마감 기한을 상기시켜 주셨어.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면 그가 나를 선택할지, 아니면 여전히 민서와 그녀의 쌍둥이를 선택할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 아이가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알아. 나는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 안도감이 내 심장을 차갑게 식혔지만 나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자지 못했다.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고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나는 모든 줄을 다시 읽었다. 5억 원, 나라를 떠나라. 3년 동안 돌아오지 마라. 서명하면 남편을 잃겠지만 내 아이를 그의 가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든 알게 될 것이고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손을 배에 얹고 안에 형성되고 있는 연약한 생명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거부당한 며느리 지혜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였다.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결정을 내렸다.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나는 합의서를 접어 지갑에 넣었다. 밖을 내다보니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정원의 새소리와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만이 있었다. 현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만들고 천천히 마셨다. 위장은 여전히 약간 불편했지만 전날보다 기분이 좋았다.
나는 손을 배에 얹었고 그것은 이미 깊이 뿌리내린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선택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옷을 입고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에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다. 5년 전 나는 가족을 찾았다고 믿고 이곳에 들어섰었다. 5년 후 나는 쓰라린 진실을 안고 떠나고 있었다. 어떤 곳은 당신에게 가치가 있는 한에서만 머물게 한다. 나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접힌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는 핸드백만 들었다. 차에 타기 전에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벌써 가는 거야? 나같이 갈게. 괜찮아. 서연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내가 말한 거 기억해. 기억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아침부터 분주했고 사람들은 하루를 서두르고 있었다. 아무도 내 안에서 조용한 이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내 삶을 영원히 바꿀 이별이. 저택은 전날과 똑같이 조용하고 위험 있었다. 김씨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었다. 나를 보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다. 지혜씨,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씨 아저씨. 나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고 등은 꼿꼿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시아버지는 그녀 옆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그가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돌바닥에 울리는 내 발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놓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생각해봤나? 네, 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좋다. 그럼 서명해. 나는 가방을 열고 합의서를 꺼냈다. 잠시 동안 나는 인쇄된 줄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슨 조건? 서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고 언론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혼 사유를 비공개로 해주십시오. 시아버지는 몇 초 동안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합의서에 명시된 것을 지키는 한 나는 펜을 들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잉크가 종이에 닿을 때 나는 펜이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5년간의 결혼 생활에 찍히는 마지막 마침표처럼. 나는 서명하고 서류를 그들에게 밀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 서명을 확인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의 말도 후회하는 기색도 없었다. 시아버지가 변호사를 불렀고 그는 나머지 절차를 처리하러 들어왔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차갑게 진행되었다. 마치 길고 계산된 거래처럼. 내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계세요, 상철 씨. 안녕히 계세요, 은희 씨.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얼굴을 돌렸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섰다. 앞으로 많은 폭풍이 불어닥칠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첫 발을 내디뎠다. 정오에 나는 다시 병원에 들러 의사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에 대해 물었다. 나는 현우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 누구에게도 말할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내 비밀이었다. 나와 내 아기의 비밀.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고 그의 시선은 의문을 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어? 저택에 갔어? 응. 나는 직접 대답했다. 그는 침묵했다.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서명한 합의서 사본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서명했어. 현우는 종이를 받아 훑어보고 긴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 분명한 안도감을 보았다. 그 안도감이 내 심장을 조였지만
나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고마워, 지혜야.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현우는 나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오늘 돈이 송금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항공편도 처리하고 계신데.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현우는 도와주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는 거실에 있었고 나는 침실에 있었다. 각자의 세상에서 나는 옷가지 하나하나, 개인 물품 하나하나를 접었다. 어떤 것들은 추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나는 어쨌든 그것들을 남겨두었다. 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직 미래만을 간직하고 싶었다. 자정쯤 현우가 침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혜야, 미안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나는 증오가 아닌 피로감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미안한데? 나는 물었다.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과는 쉬운 일이지만 어떤 것들은 되돌릴 수 없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나는 침실 문을 닫고 문에 기대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를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 많이 믿었던 나 자신을 위해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항으로 갔다. 서연이가 나와 함께 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잘 지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럴게. 서연이는 마치 놓치면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제대로 살 거야. 체크인을 마친 후 나는 돌아서서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나는 사랑하고 고통받고 잃었다. 하지만 이곳은 또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곳이기도 했다. 비행기에서 나는 창가에 앉았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손을 배에 얹고 속삭였다. 내 아가, 오늘부터는 너와 나 둘뿐이야. 가장 큰 부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품이 있는 삶을 약속할게. 하늘은 놀랍도록 푸른색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심장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나의 새로운 삶과 내 아이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다. 비행기는 늦은 밤에 착륙했다. 창밖으로 노란 불빛들이 줄지어 뻗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내가 익숙했던 소란스러움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런던 공항을 나섰다.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차 있었다. 뒤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고,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있었고, 그 길에서는 나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가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묻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도착했어. 다 괜찮아. 나는 가슴에 스며드는 외로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슬픔은 혼자 간직해야 한다. 특히 이 길을 선택했을 때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 며칠은 느리게 지나갔다. 나는 조용한 동네의 작고 밝은 아파트를 빌렸다. 아침에는 직접 차를 끓여 창가에 서서 사람들이 일하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동네를 걸어 다니며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손을 배에 얹고 마치 벌써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속삭였다. 내 아가, 여기는 우리 둘뿐이야. 엄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너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그 순간들에는 내가 조금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다. 내 오래된 주방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을, 심지어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날들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을. 하지만 현우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를 벌써 잊어서가 아니라
향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대로 돈은 내 계좌로 송금되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기쁨은 느끼지 못했고 단지 5년간의 내 결혼 생활의 대가가 그들의 눈에는 지불되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꼈을 뿐이다. 나는 일상생활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장기 저축 계좌에 넣었다.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했다. 두 번째 주에 나는 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가 초음파 화면을 켰을 때 나는 숨을 죽였다. 작은 깜빡이는 점이 나타났다. 의사가 그것을 가리켰다. 여기 아기가 있어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응시했다. 아직 심장 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느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나는 매우 다른 느낌으로 진료실을 나섰다. 처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결단력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영상통화를 걸었다. 내 얼굴을 보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더 좋아 보여. 응, 여기는 아주 평화로워. 나는 미소 지었다. 서연이는 잠시 나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야, 현우에게 말할 거야?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안 해? 아이를 협상 중에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 가족이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나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 서연이는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냥 네가 안쓰러워. 나도 내가 안쓰러워. 나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으로 말했다. 통화 후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알면 어떻게 할까 궁금했다. 하지만 그러다가 나 자신을 멈췄다. 그런 질문들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어느 날 아침 가방 속 서류를 정리하다가 현우가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주었던 팔찌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단순한 은팔찌였다. 그가 그것을 나에게 주던 날, 그는 내가 항상 평화롭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꽉 쥐었다가 놓았다. 결국 나는 그것을 서랍에 넣어두었다. 나는 그것을 착용하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어떤 것들은 가까이 둘 필요는 없지만 파괴할 필요도 없다. 시간이 흘렀고 내 배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내 몸은 천천히 하지만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절한 시간에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밤에는 엄마 꿈을 꾸곤 했다. 엄마는 우리 옛집 문 앞에 서서 친숙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지혜야, 강해져라, 내 딸. 나는 베개에 눈물이 흥건한 채 잠에서 깼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링크를 보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열었다. 화면에는 현우의 익숙한 이미지가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민서 옆에 서 있었다. 아래 캡션에는 그들의 다가오는 결혼식이 언급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화면을 닫았다. 심장이 잠시 아팠다가 진정되었다. 질투는 느끼지 못했고 단지 낯선 느낌만 들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기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만으로 충분해.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말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하고 나니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나는 일하고 싶었다. 내 노력으로 아이를 부양하고 싶었다. 몇 군데 이력서를 보냈고 몇 번의 면접을 보았다. 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지혜야, 너는 더 이상 그 가족의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엄마다. 어느 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작은 가족을 보았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내 아이는 저런 완전한 가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완전함은 사람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가져온 작은 일기에 썼다. 오늘 너는 조금 더 커졌어. 엄마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글을 쓰고 나서 일기를 덮었다. 전처럼 길을 잃은 느낌은 더 이상 들지 않았다. 여전히 무서웠지만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연민도 기다리지 않고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나는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아이가 찾아온 이후로 나에게는 계속 나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나는 걸을 것이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가로등을 바라보며 약속처럼 속삭였다. 걱정 마, 내 아가. 엄마는 아무도 너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거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임신 4개월에 접어들었다. 이제 배는 분명히 보였다. 더 이상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가까운 존재였다. 매일 아침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을 배에 얹고 내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새로 생긴 습관이었지만 이미 깊이 박혀 있었다. 내 새로운 직업은 나를 바쁘게 만들었다. 작은 회사였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분위기와 예의 바른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 과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신경 썼다. 나는 그 느낌이 좋았다. 이곳에서 나는 부유한 가족의 며느리도 버림받은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지혜였다.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자. 그날 오후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낮고 깊은 남자의 목소리,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지혜 씨인가요? 내 심장이 잠시 멈췄다. 네, 접니다. 나는 대답했다. 김 씨입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김 씨 아저씨, 저택의 문지기, 그 집에서 나를 지켜보았고 항상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지혜 씨라고 불렀던 남자. 아, 김 씨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목에 갑자기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며 대답했다. 김 씨 아저씨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어린 현우 도련님이 요즘 잘 지내지 못해서 전화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잘 지내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묻지 않았다. 내 질문이 내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걱정을 드러낼까봐 두려웠다. 네 사생활에 간섭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가 계속 말했다. 어린 도련님이 잘하는 걸 지켜봤으니까요. 지혜 씨가 떠난 후로 어린 현우 도련님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있고 사모님도 달갑지 않아 하십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희미한 노란 불빛과 옆에 위스키 병을 둔 채 거실에 혼자 있는 현우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전에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였다. 그냥 전화해서 그렇다고 말하려고요. 김 씨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다. 몸 조심하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현우가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지 않았다. 그것에서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단지 내 안에서 오래된 슬픔이 다시 일렁이다가 빠르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어떤 관계는 감정이 남아있다 해도 고쳐질 수 없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지혜야, 방금 알게 된 게 있어. 뭔데? 나는 물었다. 현우 결혼식 말이야. 문제가 생겼대.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문제? 민서가 태반조기 박리를 겪었대. 그 가족은 혼란에 빠졌어.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절대 안정만 취하라고 강요했대. 아무데도 못 가게 한대. 나는 침묵했다. 서연이가 빠르게 말을 이었다. 네가 대비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야. 그들이 다시 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까봐 걱정돼. 나는 손을 배에 얹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아.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응. 하지만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워. 나는 서연이가 보지 못해도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들이 알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선아, 내 옛 가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연약한 조각이 파괴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고 끝까지 보호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처음으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다. 쿵쿵쿵쿵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얼어붙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아기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다. 안심해도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손을 배에 얹고 속삭였다. 들었니? 내 아가. 그게 네 심장 소리야. 처음으로 나는 걱정 없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이 아기는 가문의 이름이 필요 없었다. 유산도 필요 없었다. 단지 사랑 속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학교, 보험 등 멀게 느껴졌지만 빠르게 다가올 것들을 알아보았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했다. 어느 날 밤 내가 산 아기 옷들을 접고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현우였다. 나는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내 손가락은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지혜야.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떻게 지내? 나는 침을 삼켰다. 잘 지내, 현우. 김씨 아저씨가 네가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 거기서 다 잘 되고 있어. 현우는 조용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미안해. 그 두 단어는 예전처럼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피로감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냥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그가 대답했다. 네가 나를 미워하는지 알고 싶었어.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이 노란 빛을 드리웠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미워했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그냥 지쳤을 뿐이야.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그때 내가 더 강했더라면. 만약이란 없어. 나는 말을 잘랐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나의 선택을 했어.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몸 조심해. 당신도. 나는 그가 더 이상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사과가 필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주방에 내가 있는 꿈이었다. 아이가 나에게 달려와 다리를 껴안고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고 엄청난 평화를 느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잠에서 깼다.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을 배에 얹고 속삭였다. 내 아가, 삶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안겨줄지 모르겠지만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밖에는 비가 가볍게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갑자기 아주 단순한 것을 이해했다. 어떤 상실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길, 더 좋고 더 품이 있는 길로 인도한다. 5개월째는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숨결이 조금 더 느려지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제 내 배는 튀어나와 헐렁한 옷으로도 감출 수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그곳의 여인을 조금 더 오래 관찰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녀를 내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가족을 구하려 애쓰는 아내의 체념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할 준비를 하는 엄마의 침착함이 담겨 있었다. 직장은 안정적이었다. 조용하지만 괜찮은 중년 남자인 내 상사는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다. 단지 지금 괜찮은지에 대해서만 물었다. 그날 오후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지혜야, 내 말을 잘 들어. 뭔데? 나는 물었고 심장이 갑자기 뛰었다. 내 옛 가족, 그들이 알아냈어. 나는 얼어붙었다. 뭘 알아냈는데?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냈어. 내 귀에서 윙윙거렸다.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어떻게 알아냈어? 김씨 아저씨였어. 서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는 없었대. 네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시어머니가 통화 끝부분을 엿들었나 봐. 의심스러워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대. 지혜야, 그들이 난리 났어.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우도 알아? 응, 지혜야. 그녀가 더 진지한 어조로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그들이 너를 보러 올 계획이야. 나를 보러 온다고? 나는 반복했다. 응, 시어머니는 아기가 그들의 손주이고 잃을 수 없다고 말했어. 나는 책상에서 손을 놓고 앉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혼에 서명하고 나라를 떠나고 모든 것을 잃는 데 동의했는데 이제 그들은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을 빼앗으려 한다. 지혜야, 준비해야 해. 서연이가 말했다.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사무실은 텅 비었다. 나는 손을 배에 얹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두려웠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아이가 두려웠다. 그들이 뭘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들이 싸움을 원한다면 그들은 온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현우가 전화했다. 나는 전화를 받기 전에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는 서둘렀다. 내 말을 들어. 듣고 있어.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 그가 잠시 멈췄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뭘 말해? 현우, 그건 내 아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알 권리가 있어. 권리? 나는 물었다.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을 때 당신은 그 권리를 당신 손으로 포기한 거야. 나는 내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야. 그가 거의 소리쳤다. 나는 당신을 포기했지만 내 아이는 내 피야.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뭘 원해?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부모님이 너와 만나고 싶어 하셔.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나는 기쁨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야기, 아니면 내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거겠지. 지혜야. 그가 한숨을 쉬었다. 최악을 가정하지 마. 부모님은 그냥 손주를 인정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손주를 인정한다고.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뭘 하길 바라는데 아기를 낳고 넘겨주라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다. 잘 들어. 나는 한 단어씩 천천히 말했다. 이 아기는 내 아이야.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키울 사람이야. 아무도 나에게서 그를 빼앗아갈 권리가 없어. 지혜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우가 말했다. 너는 낯선 나라에 혼자 있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야?
우리 가족은 자원이 있어. 아기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을 느꼈다. 그래서 당신 눈에는 내가 유능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화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나는 그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아이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 가족을 생각하는 거야? 나는 말을 잘랐다. 현우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제발 어렵게 만들지 마. 부모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잘 들어.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만약 그들이 소송을 걸면 끝까지 싸울 거야. 지혜야, 그가 외쳤다. 나 지쳤어. 나는 말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었고 몸이 떨렸다. 이렇게 그들과 맞서야 할 줄은 몰랐지만 손을 배에 얹고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온라인에서 법률, 미혼모의 권리를 찾아보았다. 변호사를 찾아보았다.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이성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내 아이는 침착한 엄마를 필요로 했지 당황한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가를 냈다. 서연이가 추천해준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40대 여성으로 날카로운 시선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당신은 이혼했고 외국에서 임신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이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부자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부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어떤 약점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조금 더 안심하고 나섰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었고 빈손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서연이가 다시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긴장되어 있었다. 내 시어머니가 이번 주에 너를 보러 런던으로 날아온다고 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았어. 만나줄게. 확실해. 확실해. 나는 말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그날 밤 나는 아파트에 머물며 정신적으로 만남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사교적인 방문을 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불룩한 배를.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내 아가, 앞으로의 날들은 힘들겠지만 엄마는 약속할게. 아무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문이 약간 흔들렸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전 남편의 가족은 없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옆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들은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시어머니가 런던에 도착하던 아침,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불쾌한 만남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아주 일찍 일어났다. 거울 속에는 눈 밑 다크서클이 보였지만 내 시선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다. 나는 단순한 무채색의 인부복을 입고 약간의 화장을 했다.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전적으로 보일 필요도 없었다. 나는 단지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일 뿐이었다. 9시쯤 서연이가 전화해서 시어머니를 방금 봤다고 말했다. 그녀와 함께 상철 씨의 동생, 즉 나의 전 시숙이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내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사적인 대화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기 위한 공식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내 손은 본능적으로 배로 향했다.
아기가 존재를 상기시키듯 작은 발길질을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러갔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올린 머리, 어두운 코트, 엄격하고 차가운 표정. 그녀 옆에 서 있는 시숙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은희 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내 배에 머물렀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시숙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잔을 그들 앞에 놓은 다음 맞은편에 앉았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아주 영리하구나. 시어머니가 첫 마디를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다. 임신한 것을 그렇게 잘 숨기다니.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시점에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혼했든 안 했든 네가 품고 있는 아기는 우리 집안의 피다. 네가 그를 숨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손을 모았지만 천천히 계속 말했다. 은희 씨, 임신한 건 저입니다. 출산할 것도 저입니다. 언제 말할지 결정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권리?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근거로 권리를 이야기하나? 이 아이가 어떤 성을 가지게 될지 아나?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내 성을 가질 겁니다. 시숙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지혜 씨, 마땅한 존경심을 가지고 말하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며느리였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옛날 이야기 꺼내지 마라. 나는 논쟁하러 온 게 아니다. 분명히 하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가족이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는 물었다. 태어난 후 잠시 네가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버지 가족에게 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있고 완전한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네가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목에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나는 여전히 대답했다. 어머니의 사랑과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평화, 그녀가 비웃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가 평화를 가질 수 있겠나? 나는 시숙을 돌아보았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혜 씨, 젊고 해외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 가족은 당신의 아이를 빼앗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 가족의 명성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요?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많이 변했구나. 네, 변해야 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현우도 올 거다. 나는 놀랐다. 왜 와요? 그는 아이의 아버지다. 그럴 권리가 있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들을 방문할 권리가 있지만 저를 대신해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구나, 지혜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나선다면 너는 평화롭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압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시숙이 끼어들었다. 잘 생각해 봤나요? 긴 법적 절차는 당신의 심리 상태, 임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두 손을 배에 얹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보더니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이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가족은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 나도 일어섰지만 다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저는 아이를 방패로 삼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엄마일 뿐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분노를 보았지만 아마도 그녀는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좋다. 시어머니가 코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기를 가져라.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곧장 문으로 향했다. 시숙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따랐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돌았다. 몸 조심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소파에 쓰러졌고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쌓였던 긴장감 때문이었다. 나는 배를 안고 흐느꼈다. 내 아가, 엄마 오늘 잘했지. 아기는 가볍고 규칙적으로 몇 번 발길질을 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전화했다. 나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받았다. 지혜야, 도착했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너와 만나고 싶어. 왜? 나는 물었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에 대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그냥 이야기만 해. 압력은 주지 마.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현우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야위었고 그의 시선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없었다.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다. 잘 지내. 나는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내 배에 떨어졌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기는 괜찮아? 괜찮아. 현우는 앉았고 그의 손은 깍지 껴져 있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정말. 나는 대답 없이 그를 보았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가 계속 말했다. 네가 임신한 줄 몰랐어. 만약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나는 물었다. 현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다. 아마 어쨌든 이혼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렇게 멀리 떠나게는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뭐가 달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아주 잘못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지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우리 아들을 두고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할 뿐이야.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럼 부모님에게 맞설 용기가 있어? 현우는 얼어붙었다. 아이가 내가 키울 것이고 당신은 방문만 할 것이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나는 이해했다. 나는 일어섰다. 그 용기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자.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답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현우와의 만남 후 나는 텅 빈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것은 강제 이혼 초기의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한계를 이해한 사람의 피로감이었다. 나는 현우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앞에서도 약하고 압력 앞에서도 약하고 자신 앞에서도 약했다. 그런 남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그를 보호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직접적인 위협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유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을 때 그녀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포기할 것이라고 희망할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나는 내 건강에 집중했다. 매일 아침
나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고 손을 배에 얹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날씨가 맑든 비가 오든 엄마가 잘 먹었든 평화롭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때로는 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친 짓처럼 느껴졌지만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평온해졌다. 서연이가 더 자주 전화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다. 지혜야, 네가 필요하면 잠시 너와 함께 있을게. 괜찮아, 서연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잖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알아.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 아들도 쉽게 빼앗아갈 수 없어. 일주일 후 나는 전 남편 가족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짧았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권 협상을 제안했다. 모든 단어는 정중했지만 그들의 평소 오만함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받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법적 절차가 두렵지 않았지만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내 말을 들은 후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물었다.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그들이 초조해지도록 두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은 더 유리한 입장을 잃게 됩니다. 그날 밤 현우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진지했고 애원하는 어조는 없었다. 지혜야, 부모님이 너에게 편지를 보낸 걸 알아. 응.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그가 빠르게 말했다. 더 이상 긴장하고 싶지 않아.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막지도 않았어. 현우는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 우리 엄마가 아주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어. 고집 부리지 마, 현우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목소리는 침착했다. 내가 왜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말했다. 내가 한 번 더 굴복하면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거야. 나는 이미 한 번 굴복했고 조용히 떠나는데 동의했어. 그때 나는 남편을 잃었어. 이번에 굴복하면 나는 아들을 잃을 거고 그러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당신도 내가 덜 고통받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나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중간에 서 있기로 선택했고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저 미안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내 마음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6개월이 되자 몸이 눈에 띄게 더 무거워졌다. 허리가 아팠고 발이 부었고 밤잠은 짧았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아들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내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오후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서연이가 흥분해서 전화했다. 지혜야, 네 시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짐작했어. 나는 그녀가 직설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너의 근처에 보내서 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멈춰섰다. 나를 감시한다고? 응. 서연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흠을 찾으려고, 네가 아들을 키울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침해당하는 느낌에 메스꺼웠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서연아, 내 말을 들어. 나는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패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확실해? 서연이가 걱정했다. 확실해. 나는 대답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며칠 후 나는 동네에서 낯선 존재를 알아차렸다. 눈에 띄지 않게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길 건너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항상 내 쪽을 바라보았다.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산책을 계속하고 병원에 가고 평범하게 내 삶을 살았다. 나는 내가 소홀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 더군다나 그들이 한때 나를 그렇게 그리려 했던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지혜 씨 맞죠? 그녀가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네, 맞아요. 나는 대답했다. 아드님 친가의 지인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으시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다른 말 없이 물러났다. 그날 밤 나는 지쳐 있었다. 침대에 앉아 배를 쓰다듬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 나는 속삭였다. 완전한 가족을 주지 못해서 내가 이기적인 걸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벼운 발길질이 내 목을 매게 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갔다면 너는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가족에서 살게 될 거야. 나는 네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계속했다. 나는 네가 엄마를 체념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보길 원해. 그날 밤 나는 두 개의 문 사이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기다리는 시댁 저택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내 아들과 나 단둘이 손을 잡고 걷는 긴 길이 있었다. 망설임 없이 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문자를 보냈다. 지혜야,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해 볼게. 나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달 말 내 변호사가 전화했다. 상대방이 직접 협상하기 위해 회의를 원합니다.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참석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합의된 모든 것은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회의가 진짜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암시가 아니라 한때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던 여자와 나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앞으로의 날들이 매우 긴장될 것 같아. 나는 말했다. 서연은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다. 지혜야, 더 이상 굴복하라고 조언하지 않을게. 여기까지 왔잖아. 알아. 나는 창밖의 가로등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볼 거야. 나는 손을 배에 얹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 아들은 그곳에서 나날이 자라고 있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당당하게 설 힘을 가질 것이다. 협상회의는 평일 늦은 오후로 정해졌다. 나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마치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서두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손을 배에 얹고 아들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6개월 반이 되자 그는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커졌다. 현우는 나보다 몇 분 후에 도착했다. 그는 들어와서 나를 스쳐 지나가 배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의 눈에는 혼란의 빛이 어렸다. 그는 야위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한때 두 여자 사이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자신감이 없었다. 일찍 왔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응.
나는 그의 시선을 오래 마주하지 않고 대답했다. 얼마 후 시어머니와 시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했다.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에게 인사하지 않고 현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시숙은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절제되어 있었다. 내 변호사와 그들의 변호사도 참석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방 안의 공기는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워졌다. 시작할까요? 상대방 변호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를 똑바로 보았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빙빙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녀가 비웃었다. 좋다. 이 아이는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집안의 손자다.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의 혈통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지. 그녀가 말했다. 태어나면 우리에게 맡겨 키우게 해라. 너는 면회를 허락받을 것이다. 현우가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마라. 시어머니가 반박했다. 우리 집안은 완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너는 돈이 부족하지 않겠지만 아이에게 적절한 가족은 부족하다. 은희 씨,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적절한 가족은 돈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시숙이 긴장을 풀려는 듯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지혜 씨,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법에 따르면 제 의뢰인은 완전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법을 존중하고 저 자신을 존중합니다.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엄마, 지혜가 우리 아들을 키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현우를 향해 고개를 휙 돌렸다. 무슨 소리야? 현우는 침을 삼키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혜는 엄마예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 여자가 너를 홀렸나? 누가 너를 키웠는지 잊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혜를 상처 입힐 수도 없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현우가 내 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나를 부드럽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현우 씨, 나는 말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말로만 내 편에 서는 건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는 침묵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현우의 말 몇 마디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 집안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변호사는 제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가족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공동 양육권을 가지며 나중에 아이가 조부모와 함께 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었다. 나는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공동 양육권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들이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며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기적이구나.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렸다. 아마도요.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심입니다. 현우가 나를 돌아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지혜야, 잘 생각해봐.
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나는 그를 보았다. 내 시선은 차분했다. 현우 씨,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나와 함께 짊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협상은 해결책 없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내 변호사가 결론을 내렸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법정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코트를 정리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너는 가장 힘든 길을 선택했다. 나도 일어서서 손을 배에 얹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다. 시숙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따랐다. 현우는 뒤에 남아서 오랫동안 나를 보았다. 지혜야, 가세요, 현우 씨. 나는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 힘을 아껴두세요. 그는 몇 초 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떠났다. 나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마침내 다친 공허함만 느껴졌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지쳐서 앉았다. 내 변호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방을 나와 복도에 오랫동안 서서 깊은 숨을 쉬었다. 내 아들이 나를 격려하듯 작은 발길질을 했다. 나는 배를 쓰다듬고 속삭였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은 망설임이 있는 곳에만 존재하고 나는 이미 선택을 했다. 협상 후 나는 완전히 지친 채로 아파트로 돌아왔다. 논쟁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모든 말과 숨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오랫동안 문에 기대어 있었다. 침묵 속에서 아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작은 발길질은 단호했고 마치 내 모든 노력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은 무거웠다. 나는 외출을 줄였고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만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나를 지켜보던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마도 내가 쉽게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비방할 방법이 없었다. 현우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어머니의 명령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침묵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적어도 나는 반쪽짜리 사과와 무게 없는 약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서연은 매일 저녁 전화했다. 그녀는 내 목소리에서 내가 피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혜야, 살 빠졌어. 그녀가 말하곤 했다. 임신 때문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무리하지 마. 그녀가 조언했다. 곧 아기 낳을 거잖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지 마. 알아. 나는 손을 배에 얹었다. 나에게는 내 아들이 있어. 쓰러질 여유가 없어. 어느 날 아침 나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내 최근 검사 결과가 가벼운 자간전증의 징후를 보이며 면밀히 관찰하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렇게 여러 날 강하게 버텼는데 마침내 내 몸이 약해진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듣고 매우 걱정했다. 그거 안 좋은데, 지혜야. 정말로 쉬어야 해.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 아니, 서연아. 나는 그녀를 막았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가볍다고 하셨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침대에 앉아 검사 결과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내 아들이 두려웠다. 내 고집 때문에 그가 그 결과를 감수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시간에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나는 문틈으로 내다보고 심장이 뛰었다. 현우였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바로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뭐해요? 나는 물었다. 현우는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네가 안 좋다고 들었어. 누가 말했어요? 나는 요구했다. 네 의사. 우리 엄마가 그 의사를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세요. 지혜야. 들어가게 해줘. 1분만. 그가 애원했다. 딱 1분만.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그는 들어와 낯선 사람처럼 거실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배에 떨어졌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주 피곤해 보여. 그가 말했다. 왜 나에게 말 안 했어? 그럴 의무가 없어요. 나는 대답했다.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혜야, 제발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마.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내가 뭘 하길 바라는데요? 아들을 당신 가족에게 넘겨주라고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지금은 내가 너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해. 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돌봐요? 나와 당신 어머니 사이에 서서. 현우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와 싸웠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계속 너를 압박하면 가족의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계속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거 알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침묵했다. 그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지혜야. 그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거리를 유지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지금은 너희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오랫동안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피로감을 보았다. 그것은 가짜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균열은 결코 수리될 수 없다는 것도 보았다. 나중에 아들을 방문할 수는 있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여기 머물지는 마세요. 조용히 있어야 해요. 현우는 논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에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지혜야, 네가 믿든 안 믿든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야. 적어도 이번 한 번은. 그가 말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벽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의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지만 이 문제들이 계속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위협하며 모든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중단하라는 공식 통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처리했다. 나는 더 이상 온화할 힘이 없었다. 그 달의 마지막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휴식하며 보냈다. 서연은 매일 전화해서 나를 기분 전환시키기 위해 사소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무심코 물었다. 지혜야, 만약 현우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네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조용했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걸 겪지 않았다면 내 아들도 없었을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지만 결국 받았다. 어떻게 지내? 나는 물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가 말했다. 의사가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 내 손주에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흔들렸다. 그녀가 그런 어조로 내 아들에 대해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일단 모든 것을 중단할게. 그녀가 계속했다. 적어도 네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 진심 어린 양보인지 아니면 단지 전략적 후퇴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은희 씨. 나는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을 배에 얹고 안에 뛰고 있는 생명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나는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의 아이의 평화를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부드러운 불빛 아래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나를 보았다. 논쟁도 비판적인 시선도 없었고 오직 우리 둘의 평화만이 있었다.